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시작인 지금 여러 주요 이슈들을 처리하는 시점인데 모두 거친 파도들입니다. 키워드는 중국, 경제, 민주당, 특검, 인물교체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가 20세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강하지만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는 지지받고 있습니다. 유엔 대사와 법무장관을 곧 지명하게 되는데 두 사람 다 충성파 내지 특검 비난파여서 민주당이 쉽게 인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지금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백악관 비서실장은 곧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주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발표들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조사는 모든 게 가짜라고 시리즈로 트윗합니다. 중간 선거가 끝났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부정선거가 드러나 민주당 후보가 패배 인정을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21지구에서 공화당 현 의원이 어젯밤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약 7,600표 차로 뒤졌습니다. 11월의 일자리는 할러데이 준비 등의 이유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 정치인들과 예술인을 다 제치고 시사주간지 타임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이 됐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도 선정됐지만 BTS 지지율 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11월 7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이리하여 12월 달도 4분의 1이 우리가 이미 썼네요. 4분의 3, 3주일 뒤면은 2019년이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2019년 이 분야의 전망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사실은 쭉 이어지는 한 해 한 주 하루하루이기는 합니다만은 뒤에 가서 보면 20세기나 21세기나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살아왔잖아요. 2세기에 걸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맥, 획, 마디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의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섹션마다 좀 전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의회 러시아는 지금 드리핑 되고 있고 백악관의 인물도 바뀌고 장관도 다 바뀝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9시 30분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위태로워졌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는 내년에 나빠질 것이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중국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많이 흔들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는 트윗을 안 합니다. 한 11월 초 그쯤에 보고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날마다 하루에 여러 번씩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는데 지금 오늘도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수많은 트윗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트윗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참모들에게 보좌관들에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 GDP는 괜찮지만 이것도 이제 내년에 수정을 해야지 되고 의회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으니까 아주 좀 걸끄럽게 됐죠. 러시아 문제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백악관의 경우도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유엔 대사와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해병대 뭐 사성장군 출신이다 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존중을 했고 그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싶다 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서로 말도 안 한대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모임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런 그 모임들에 가기로 했다가도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참가하지 않는 걸 보면은 곧 이제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사 지명자 또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얘기하면서도 존 켈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백악관에서 분위기가 좀 그 냉랭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무역 전쟁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늘 브레이킹 뉴스가 많아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한 제가 1분 30초 정도 쓰겠습니다.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이 제목 자체는 조금 그 과격하긴 해요. 그 대통령이 관세가 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기본은 중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이고 하니까 여러 나라와 그 관세 전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 그 관세 부과하는 거 지금 뭐 한국은 예외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국의 가장 친한 나라인 캐나다는 여전히 관세 부과를 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을 관세 부과를 할 때 얘기했었던 것이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되니까 이런 명분이 좀 되지 않는 명분을 걸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미국 국방장관이 곧바로 답한 것이 철강 알루미늄과 미국의 그 국방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전투기 같은 거 함대 같은 거 만들고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전체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소비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화폐를 조작한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을 때 재무장관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제조업과 연관해서 무역 적자 줄이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은행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죠. 무역 적자, 무역 흑자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서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종이상의 숫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다. 무역 흑자조차도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럴 수는 있죠. 무역 흑자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을 더 수출을 많이 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생산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구나. 그 정도는 되지만 미국이 다 과거에 거쳐왔었던 것이고 지금은 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술을 팔고 정보를 팔고 파이낸셜 그런 시스템을 파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미국이 그레이트한 국가가 된다. 이거 별 의미 없다고 애틀란틱의 그 전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인다고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계의 이제 그 물건 공급망 이게 이제 그 무역인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플러스를 많이 했죠. 뭐 굴뚝산업 같은 것 해서 해고 미국은 싹 그렇게 해서 이득은 보고 빠져나오고 이제 다른 나라에 더 많이 물어라 하는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파리 기후조약도 우리가 그럼 전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되겠다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왜 우리가 해? 지금 돈 잘 버는 뭐 브라질, 중국, 인도가 해야지 하고 빠져나오는 건데 미국이 그렇게 굴뚝 산업 등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서 만들어 왔었던 세계의 공급 체계, 공급망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뿌리부터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바꾼다던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던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미국이 어떻게 자급자족만 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 돈의 규모나 인구나 그 뿌리를 바꾸려면 세계 공급망 비용이 너무 많이 그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시야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자동차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 밖에 더 하이브리드인 그 무인 자동차가 아니면은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면 힘들게 됐는데 20세기 그 엔티카 같은 데 머물러 있는 그 정도 20세기는 도구로 모든 것을 하는 무역이잖아요. 21세기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이죠. 날리지 같은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 구조도 그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 회사에 미국에 있는 외국 회사에 돈을 많이 세금을 내게 하면은 미국이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건 미국에 이제 수출되는 미국이 수입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정말 뭐 45% 이렇게 그 부과하면은 미국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지 되잖아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다. 그 관세라는 자체가 그런 것. 그러면 국내에 여러 가지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 소비자들이 물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럼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미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슬로우해진다. 관세를 다른 나라 것에 그렇게 물린다는 것이 결국은 미국으로 세계 경제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상하기를 어떤 부분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양보를 얻어내고 양측이 다 관세를 없애고 하면서 이게 승리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에서 무역에서 낙후되기를 원하는 것. 그 목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관세 전쟁 같은 것으로 무역 전쟁 같은 것으로 중국 경제를 바꾸지 못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2년이 됐는데 그 전체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나 지금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싼 값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되는 그 나라의 그 경제 구조 그리고 정부가 한없이 이렇게 뭐 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과 다르잖아요. 이번에 그 파웨이 창업자 의 딸인 그 캐나다의 그 CFO가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런 것도 그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을 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서 나가서 뭐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파이낸셜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건데 아마 2019년에는 테크놀로지 분야에도 지금 제약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규제가 많이 풀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서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관세는 그렇지만 중국의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는 것은 미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동맹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반대하는데 중국이 회사를 그 제재를 가한다던가 하는 것은 지지하거든요. 이 파웨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뭐 일하고 있는 CFO이기도 하지만 창업주의 딸을 체포했다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미국의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을 때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딸을 체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 위반이다 하고 풀어주라고 하고 있고 이게 뭐 이란과 불법으로 거래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회사들이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이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쓰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일하는 것은 막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파웨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준 그 GT 그 딸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시점에 딱 풀어준 GT 같은 경우, GT나 파웨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그 부품 뭐 많은 그 기술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것을 쓰기도 하고 미국의 회사가 이들이 만드는 칩을 쓰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도청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AT&T도 지금 파웨이 것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GT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살려줬으니까 살아나기는 했지만 굉장히 미국에만 포커스를 뒀던 중국 회사고 그에 비해서 파이웨이는 뭐 수십 년 됐는데요. 창업주 자체가 한 나라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 해서 캐나다에도 있는 것이고 유럽에 많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국적인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서 언젠가는 지금 그 체포된 그 멍완조의 아버지인 그 런정페이가 우리는 훗날 유럽 회사로 인정받고 싶다라고는 했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해오는 이런 테크놀로지 업계에서의 회사의 방향 같은 것도 신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영국 정부와도 많은 관련이 있지만 미국에 은근슬쩍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좋아하고 있고요. 이런 그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세계가 협조를 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뒤에 그 밖에 이제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2월 할러데이 끝나면서 시작할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물러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형편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짐작만 하다가 듣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가 그 한두 달 정도 됐나요? 이제 유엔 대사를 그만둔다고 했고 후임으로 히더 나월트 지금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2017년 4월부터 했는데 48살이고 국무부 그 대변인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런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도 날마다 보고 있는 Fox and Friends, 팍스 텔레비전 그 아침 프로그램의 공동 그 진행자였었죠. 그런데 이 히더 그 나월트도 지금 후임자로 그 지명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었을 때는 별로 그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체가 어디 뭐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한국을 방문할 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어떤 그 매체의 기자 한 명을 그 대동하고 가고 했으니까 히더 나워트가 그 예를 들어 렉스 틸러슨과 동행을 했다 하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들어서면서 확 달라졌죠. 이제 뭐 북한에 갈 때라던가 이런 때도 공항이 아니라 어떤 기지에서 뭐 전세기 타고 다니니까는요.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26번 해외에 그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을 대동한 건 아니네요. 국무장관과 함께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기는 했지만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잖아요. 상원. 외교 경험 전혀 없고 본인이 대변인은 했지만 정부에서 일한 일도 없고 물론 니키 헤일리도 외교 경험은 없었습니다마는 주지사를 지냈고 선거를 치렀고 정치력 같은 것이 유엔에서 다른 나라를 이제 설득시키는데 역할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좋아하니까 돕는 일을 한다던가 하는 것에. 그런데 히더 나워트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지나친 충성파 마이크 폼페오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인준받을 때는 그 좀 어렵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해외에 다녀오다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고된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휴스턴에서 무슨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긴 기사를 한마디만 제가 전해드리자면은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에게 하면은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주 너무 자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도 CEO 출신이고 대통령도 CEO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렉스 틸러슨이 마이크 폼페오 현 국무장관처럼 yes sir,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yes yes sir sir sir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라는, 이 사람도 정치 경험이 없고 하니까 할 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인 자신에게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이 난 이걸 원한다,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본인이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Mr. President,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 말에 항상 but,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꼬이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 위반입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과 같은 그런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요. 맷 위디커 같은 경우 또 공개적으로도 계속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고 특별검사를 비난을 하니까 그대로 둘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그 대통령 마음대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막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무장관 대행을 상원 인준도 받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 윌리엄 바라고 지금 68세입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니까 어제 이제 장지에 가서 묻힌 그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버라이존 같은 데서도 일했고요. 미국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스이기도 했어요. 그 법무부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공개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언젠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고문도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다라고도 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법무장관에 지명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조차도 그 인준청문회가 조금 부딪히겠다는 예상은 들고요.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뭐 오래전부터 알려졌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지금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릭 아이얼스를 임명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지금 스티븐 밀러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지만 32살밖에 안 됐고 몰인정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민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스티븐 밀러와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습니다. 닉 라이어스라는 젊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지금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리용호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만 만난 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말하자면 중국 궁전에 가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 지금 언론마다 다 강조하는 게 다르거든요.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AP통신은 리용호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고 그리고 결국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으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무역 얘기 이후에 넘버 2가 북한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 대화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브리핑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도 했었던 얘기가 은밀한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당연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알려줬을 테고 그런 것이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지 된다. 만나서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나갈 방향을 서로 더 확실한 길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로이터 통신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을 들르면은 항상 그 다음엔 이란을 간다던가 시리아를 간다던가 하죠. 이번에 시리아로 내일이니까 날이 밝으면이네요. 시차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떠납니다. UPI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지를 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PI도 역시 미국과 북한도 협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한국 언론에서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미국과 북한도 만나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언론은 아직은 못 봤는데요. 날이 밝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UPI나 로이터였던가요? 아무튼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뉴스 조금만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결국은 의회 청문회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공개가 아니면 안 나간다 했다가 합의를 본 거죠. 뒤로. 오늘 비공개로 하고 내일 그 트랜스크립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비공개 청문회를 가는데 그것보다도요. 오히려 앤드류 맥케이브라고 그 국장 대행을 했던 사람 이제 해고됐잖아요. 해고시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해고되기 전에 이 그 특검이 임명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같은 지금까지의 그 대통령들의 스타일과는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너무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앤드류 맥게이브 나중에 이제 국장 대행이 된 사람이 이제 그 법무부의 지금 부장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도청을 해서라도 헌법 5조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지 돼 이런 말을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그 법무부의 부장관과 함께 이런 얘기를 사법방해 조사를 해야지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임스 코미 그 연방수사국장이 해고되기 전부터도 연방수사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내일 나오겠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조사하지 마라. 외교 그 자문이었잖아요. 그 락허업 그 힐러리 클린턴 가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던 전당대회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본인이 선창하고 뒤에 따라서 하게 했고 그랬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수사 때문에 이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다. 인터뷰에서 했죠. 그리고 그 마이클 그 플린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19번 조사해서 너무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감옥에 그 갇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조지 파파도플러스라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버스보이였다, 커피보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그가 자문이었다고 하고 또 아주 그 대통령 옆에 자리에도 앉아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과 계속 그 접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FBI 그 수사 받을 때 거짓말했다. 이런 것으로 14일 형량 받고 오늘 이제 풀려나는 날이에요. 조지 파파도플러스라는 또 젊은이죠. 이 사람도. 그리고는 이제 특별검사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폴 매나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마이클 코엔 대통령의 변호사 최근에 이제 특검과 협조를 하겠다고 했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선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선고에 대한 형량에 대한 메모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폴 매나포트는 특검에 협조한다고 하다가 특검에서 그 얼마 전에 이 사람 협조한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자꾸만 늘어놓는다 해서 그 프리바겐 취소해 버렸고요. 그리고 마이클 코엔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에 그 협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러시아 텔레비전에 자꾸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 텔레비전이라는 게 곧 클레물린의 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곧 이제 특별검사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도 몇 가지를 그 트윗을 하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를 그 폭로할 것이 있다는 형태로 그 트윗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죠. 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정말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느냐, 전혀 연관이 없느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측은 어떠느냐, 또 그런 것이 발표되고 나서 이것이 미국의 당장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와봐야 아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1월 달에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15만 5천 개.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매달 20만 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도 15만 5천 개가 늘어났긴 했습니다. 기대만큼 아니었단 얘기죠. 기대는 한 19만 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리테일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실업률은 3.7%니까 3개월 연속 3개월인가요? 7월부터 계속 3.7%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49년 사이에 최고고 시간당 임금은 0.2%가 올라가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7 35센트. 연방 최저임금보다는 몇 배가 많은 겁니까?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 할 때 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10월 달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그 슬로우 다운 하는 그 경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매업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헬스케어 제조업에서도 좀 늘어났고요. 어느 자동차 회사가 어디엔가 뭔가 짓는다고 제가 슬쩍 그 뉴스 봤는데요. 살짝 봤는데요. 교통 또 창고 소매업에서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잭팟은 아닌 거죠. 이 15만 5천 개 정도가 10월 달에는 원래 한 25만 개 늘어났다고 하더니 다시 그 최종적인 결과 나온 것 보니까 23만 7천 개가 늘어났었고 9월 달에는 적었어요. 11만 9천 개였는데 지금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15만 개까지 올라간 것이고 일자리 늘어난 게 예상보다 적다 해서 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내려갔다가도 조금 회복되고 조금 복잡한데 경제가 과열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경제가 과열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이자율이 또 올라가니까 이자율 올라가면 또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등등 연쇄적으로 융자 받을 때도 이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큰 융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자그마한 집을 사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자율이 4. 지금 평균 한 87, 78 이 정도에서 내년에 5.5%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작은 집은 한 달 페이먼이 몇십 달러 이렇게밖에 더 늘어나지 않지만 큰 기업은 이제 융자 받으면은 많이 받으니까 그게 페이먼이 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것들보다도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경제와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후부터 그 인터넷에 먼저 실리기 시작하던데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아직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에서. 그리고 아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닙니까? 작은 식당만 하더라도 또 일부 무슨 청소하는 업체 등등에 다 뭔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가짜 신분증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오늘 뉴욕타임스의 대통령의 골프장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한 명 여성은 이제 대통령 골프장에서 얼마큼 일하다가 지금은 합법 신분이 됐고 또 한 분은 지금도 불법인데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법적 문제 같은 것이 걸려 있겠죠.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이 한 여성은 아직도 체류 신분이 불법인데 대통령이 그 골프장에 오면은 대통령의 침대 커버 같은 것도 다 갈아주고 했던 그런 여성이랍니다. 어느 날은 이제 집에 갈 때 너무 좋아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 전에요.
뭐 팁을 많이 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도 주고 $100도 주고 팁이 후하기도 하는데 까다롭기도 하다고 굉장히 뭔가 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맥도널드를 좋아한다고 거기는 누군가가 뭐 독약을 안 넣는다고 뭐 그런. 근데 침대 모서리가 흐트러지고 거기에 먼지가 있어도 또 막 참지 못하고 싫어하는 그런 면들도 있기는 있지만 결벽증 비슷한 결벽증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지만 팁도 많이 줘서 좋았는데 너무나 물론 가짜 신분증을 주고 일을 했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매니저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골프장에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런데도 계속 그 대통령의 골프장에서도 불법 그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내가 이 대통령의 자신의 침대를 이렇게 시트를 갈아주고 청소를 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백악관 비서실장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하면 사이드라인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이민자들에게 애니멀이라든가 아주 우리가 범죄자라든가 강간범이라든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매니저급들도 굉장히 그거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한다. 뭐 더 이상은 본인의 얘기예요. 뭔가가 있었겠죠. 골프장이랑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더군요. 아주 긴 기사인데 읽어볼 만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건축 분야에 일을 했기 때문에요. 동구 쪽에서 그 게스트 워커도 많이 데려다 썼고요. 서류 미비자들도 굉장히 그 트럼프 그 재단 내지는 여러 곳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네요.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지난번 치러졌었던 중간선거 최종적인 발표를 하는데 21지구에서는 결국은 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표 차이가 1000표도 안 나요. 그런데 어제 패배를 시인을 했고 영킴 후보 지역구는 7611표 차이로 이 길 시스네로스 후보가 이겼고요. 그리고 또 뭐 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시 손으로 재검표를 해야지 되는 곳도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한 군데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그리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연방 그 구지구예요. 하원 선거에서 졌다고 패배를 시인을 했는데 나중에 유권자들이 두 군데 카운티에서 내가 그 부재자 투표하는 것에 그 상대방 지금 당선자로 알려진 공화당의 그 당선자가 그쪽에서 와서 뭐 이걸 가져갔는데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 그래서 그 투표를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찍은 것으로 돼 있어. 뭐 이런 식의 증언이 있고 해서요. 다시 지금 검표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패배를 인정을 했었던 그 후보는 다시 나 패배 아니다 번복하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온라인 투표니까 BTS의 팬들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한 표를 던졌겠느냐 상상은 할 수 있지만요. 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1927년부터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인들을 뽑는데 9%를 받았고요. 뭐 다 이겼어요. 다른 무슨 뭐 플래닛 얼스는 0.12% 차이로 2등이 됐고 타이에서 동굴에서 어린이들을 구한 다이버도 3위고 문재인 대통령 4% 저쪽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 못 받았어요. 2%든가요. 김정은은 1% 받았고요. 그런데 BTS가 9%. 강혜신이었습니다.